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하나증권의 강재구 위원님과 함께 또 2부를 꾸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저번에 이제 뭐 처음 나오셨고요. 예. 어떠셨어요? 뭐 괜찮았죠? 그냥 떨리고 야. 아직까지도 약간 긴장은 남아있긴 해요. 아직까지도? 오늘은 시작부터 여기 지금 인중에 땀이. 인중. 덥네요, 뭐, 이게. 남의 남자 인중을 왜 아니 쳐다보시나요? 항상 여기 인중에 늘 너무 촉촉하셔가지고. 너무 촉촉해서. 그렇지만 또 말씀과는 야, 다르게 또 역시- 굉장히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말씀하실 것 역시 수요일 같잖아요. 밤 8시 40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최보아 앵커와 김민 캐스터와 함께 또 네. 뉴스 하나씩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그냥 요거는 스몰 토크로 아, 예.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이거 쳐내고 이제 본 토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마이클 볼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중요한 얘기를 예. 이렇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거? 그럼요. 어제 가장 어. 핫한 뉴스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아니, 세미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세미나. 예. 이제 어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때고 사실 우리 장을 이끈 것도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다 보니까 이제 이분께서 이거 너무 좀 회계연도 가지고 과대 계산한 거 아니냐. 지금 예. 우리가 그렇게 샘 알트먼도 그랬고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거 GPU가 가려나가고 있다, 녹고 있다. 녹고 있다. 네, 맞아, 녹고 맞아.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거 내용 연수 삼각을 할 때 2년에서 3년 이렇게 짧게 잡아야 되는데 니들 5년 잡았으니까 비용 적게 잡아가지고 이거 뻥튀기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 저 예. 이익 뻥튀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네.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근데 사실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아, 있어요. 이거 아니다. 예,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은 저거 예. 이게 좀 길어지겠는데요? 되게 길어질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되게 이거, 중요한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자, 그러면 뭐 계속 해주시죠, 그냥. 말 나온 김에. 예. 일단 그럼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의 말대로 하면 지금의 사이클은 다 말이 안 되게 되는 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처음 여기 왔을 때 AMD랑 콜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AMD랑 예. 이제 콜을 했을 때 리사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고객사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거 우리 지금 내용 연수 고객님들이 내용 연수를 좀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그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GPU를 갖다가 제가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럼 이게 짧게 써주고 빨리빨리 바꿔주면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바꿔주지 않고 이걸 조금 더 사용하려고 한다는 건 사실 불리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AMD 입장에선. 그렇죠. 예, CEO 예.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리한 얘기를 왜 했겠냐라는 거죠. 어.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과연 이게 무슨 의미냐 했더니 그러한 움직임은 있는데 근데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걸 만들 때는 한 10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만드는데 예. 얘가 업데이트를 5년마다 해요. 데이터 센터. 3년에서 안에. 5년이 예.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를 이게 감가상각을 잡고 그러니까 우리 수명을 잡고 하는데 이게 서버의 교체 주기거든요. 근데 이제 3년에서 5년을 잡는데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잠깐 떠올리면 그때 반도체 어마어마한 사이클을 겪거든요. 예. 그럼 이 반도체 사이클을 겪고 사실 이때 보면은 이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우리가 지금 캐펙스 사이클을 부르는 요 캐펙스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요 시기거든요. 이때 클라우드에 엄청 투자를 그 서버를 갖다 교체하는 주기인 교체하는 거죠. 주기. 예. 그럼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2023년에 원래 투자가 들어갔어야 했어요. 네. 그런데 예. 바이든 기간 내내 이제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거시 경제도 불안하고 뭐 상황도 안 좋고 투자를 하니까 많이 줄였고. 그렇죠. 투자를 연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 5년 예. 정도 했던 거를 그러니까 AWS 차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원래는 서버 교체를 한 5년 정도면 교체를 하는데 네. 1년 정도만 더 늘릴게요. 그래서 6년 정도 쓰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일단 좀 사용 연수가 미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이클이 AI라는 게 딱 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교체 사이클이랑 맞물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건데 예.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버리 씨의 말로 들어가 보면 이제 리사수 CEO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MD 측에서는 자기네가 원래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존 성능보다 20%, 25%에서 40% 정도 성능이 좋아진 칩이나 신제품이 나오면은 그때 교체를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칩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H200이라든지 예. H200에서 B100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블랙으로 넘어갈 때 이때 성능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내년에 나올 루비는 더 2배 정도 또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럼 매년 갈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데이터 센터가 신규로 들어온 애들은 새로운 걸 집어넣으면 돼요. 블랙웰이나 루빈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애들을 AI 데이터 센터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얘를 넣어야겠죠? 예, 예. 그럼 이게 빠져나오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썼던 애들. 그렇죠. 썼다 이게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버리냐 아니냐는 거죠. 예. 이게 어디로 가냐면 전통 서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서버 이제 뭐 연산을 한다든지 AI용이 아닌 기존의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자 우리 옛날에 그 앵커님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또래는 컴퓨터를 갖다가 조립을 해서 썼었잖아요. 네. 조립을 할 때 CPU를 간다라고 하면은 예. CPU만 갈면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갈아야 돼요. 그렇죠. 게임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어. 그래픽 카드 갈아야 되고 맞아요, CPU도 맞아요. 갈아야 되고 메모리도 갈아야 되고 다 갈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마이클 그 수요가 지금 다 물려가지고 그쵸. 지금 뭐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 이러한 뭐 하드디스크, SSD나 이런 그쵸. 것들까지 지금 다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게 사실은 양산을 하면 좋죠. 양산하면 예. 좋은데 우리 재작년 정도로 떠올리면 하이닉스 되게 힘든 시기 있어. 지금이야 뭐 엄청난 이제 최고의 신랑감이 되긴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이제 막 그때 막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막 채권 발행하고 막 그랬을 때 있었거든요. 예. 그게 시기가 사이클 상황이 되게 안 좋았었던 거고 그때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가 사실은 기업이 이 DR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 정도 기업이 있어요. 크게 얘들이 과점 형태다 보니까 공급을 조절합니다. 공급을 조절해가지고 지금 생산을 많이 안 한 거고 뭐 하드디스크나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이클상 안 좋았을 때 특히 코로나 터지고 공급망이 망가진 상황에서 늘리지 않은 거죠. 예. 안 늘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갑자기 수요가 빵 터져버리는 거고 그럼 얘들 입장에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익을 갖다 더 누릴 수 있는 가격을 갖다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생산을 더 늘리겠냐라는 걸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거고 예. 마이클 버리 씨가 한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굉장히 많은 컴퓨팅이 되면 될수록 수명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그 칩을 그냥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뭐 이제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너무나도 많이 굴리다 보니까 열이 너무나도 발생되고 열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뭐 전문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산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럼요, 예. 이 열을 받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질 거고 네. 그거를 좀 넓히려고 뭐 액침 냉각이다 무슨 냉각이다 그쵸. 다 그거에 따른 수혜가 있었으니까 그만큼 열이 발생하니까 이게 수명이 짧아질 수 있구나 정도까지는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 이거를 그냥 막 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수명을 좀 짧게 만들 수밖에 없고 마이클 버리는 그 부분을 짚었던 거고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크게 잡혀야 되는데 너희들이 5년씩 잡아버리니까 비용이 작게 잡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익을 너무 좀 과대평가하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예. 이제 뭐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고. 네. 워낙 이제 제가 빅쇼트 영화를 잘 안 보긴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니까 뭐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11월 25일 날 예. 이제 뭔가 공개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걸 한번 봐야죠. 뭘 공개하실지는. 그래요?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 숏을 치시는 분들은 아무리 워런 버핏 선생님이라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러한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를 이거 어디서도 듣기다 정말 힘든 이야기를 네. AMD 측에서 직접 들으신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쪽에서 얘기해 준 걸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봤죠. 야, 추론해보면은. 이거 진짜 네. 이거 프리마켓 뉴욕이라서 들을 수가 있는 얘기. 그러니까요. 오늘 뭐 방송 여기까지 해도 내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준비한 내용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지금 연결돼서 저희가 좀 네.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민캐스를 통해서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MD 관련해서 한번 이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또 굉장히 또 이런 포부를 좀 밝혔죠. 리사수 CEO는 AI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또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요. 2030년까지 이 AI 관련 시장의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 예. AMD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가까이 시간 동안 AI 사업에서 평균 80% 이상으로 성장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부문은 연 60% 이상 성장을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제품 출시의 시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또 오픈 AI나 메타 같은 주요 파트너사와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재무 목표도 꽤나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35% 이상, 주당 순이익은 $20 이상, 또 총 마진은 최대 58%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연평균 60%, 또 AI 80% 성장이라는 목표치가 좀 아무래도 극단적으로 좀 높다라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사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는 20억 달러에서 또 24년이 되면 무려 160억 달러로 성장을 시켰잖아요. 그럼 거의 8배가 이렇게 올라간 건데, 나름의 이유 있는 자신감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면서도 실제로 가능할까 이런 좀 의구심도 조금 들긴 합니다. 저는 반대 의견도 봤어요. 방금 그게 가능할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저는 이런 얘기를 봤어요. AMD의 목표가 예상을 했던 수준이다. 시장 기대치에 더 뛰어넘는 그런 수치를 내놨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투자자들이 만족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엔비디아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유지하려면 초대형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하는 무언가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예. 요즘 대중들의 눈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 정도 수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AMD가 확실하게 AMD가 엔비디아와 대비해서 뭔가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기에는 약간은 부족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AMD 주주로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엔비디아의 시총을 보게 되면 네. 4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4,741빌리언 달러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741만 생각하면 돼요. 4,741. AMD는 400입니다. 400. 그건 그러네요. 40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지금 원앤온리를 상대하기에는 12분의 1 정도 수준인 거죠. 지금 어찌 보면 거의 뭐 12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AMD를 물론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막강한 독점력을 갖고 있는 거는 누구나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만 네. AMD가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겠다. 앞으로 이 규모의 경제로 이 파이가 넓어지는 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굵직한 역할을 하겠다. 미국에서의 뭐 엔비디아와의 약간 양대 산맥으로 뭔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400빌리언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시총이라면 저는 이거는 약간의 뭔가 물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우리가 뭐 포워드 PR도 계산할 것이고 뭐 너무나도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겠지만 네. 앞으로 이러한 어떤 성장성이나 앞으로 이 AI 어떤 시대에서 핵심적인 기업으로서 발돋움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이러한 시총 자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작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빌드업이 앞에 되게 길어서 저는 약간 결론을 예. 기대했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저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 네. 예, 이제 뭐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건데 어떻게 또 위원님이 보시는 이제 저는 AMD가 지금 딱 적정 주가입니다. 어. 적정 시총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저는 업사이드를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업사이드를 더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주주셔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큰 시장이기도 하고 예. 지금 이제 결국 관건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이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같이 대화를 하면은 저희가 그런 질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경쟁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걸 뺏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대놓고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럼 근데 뭐라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일 수 있지만 되게 합리적인 말인 게 시장 크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사실. 시장 큰 속도 너무 네, 빠르다. 시장 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벌써부터 경쟁을 논하는 거는 좀 네. 과한 거 시기상조다. 아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그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대이다 보니까 어디가 더 잘하니 경쟁 붙이고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브로드컴 올라갈 때 엔비디아 빠지고 네. 엔비디아 올라갈 때 브로드컴 네. 빠지면서 맞아요. 나중 시간 지나니까 별거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다 같이 예. 가는 거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이제는 큰 고객들이 얼만큼 얘네 걸 써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전략 자체가 엔비디아랑 사실은 약간 다르긴 해요. 엔비디아는 서버를 내가 전체 다 만들어줄게 이런 거라고 하면은 얘네는 이제 고객사랑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설계한 다음에 이 IP를 갖다가 ODM 업체 이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만들어준 제조업체들한테 맡겨서 만들고 우리는 비용 효율성 가져가고 우리는 CPU, GPU, 뭐 DPU 정도 요 정도 실리콘은 우리가 담당할게. 그러면서 최소한의 비용만 가져가는 이런 전략, 합리적인 전략이긴 한데 예. 한편으로는 좀 중장기적인 그림에서 엔비디아보다는 약간 어쩌면 엔비디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의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약간 약한 모습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오히려 예. 뭔가 이제 장기적인 플랜에서 그 고객사들을 종속시킬 수 있을 만한 생태계를 만드는 건 엔비디아겠지만 AMD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다른 이제 뭐 고객사들이 네. 이 안에 락인이 될 수 있는 효과를 구현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의 경쟁을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AMD는 뭐 단독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림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지셔닝 자체가 되게 좋아요. 지금 뭐 CPU도 잘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CPU 시장 자체도 인텔이 사실은 다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이 서버 CPU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를 잡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거진 30% 이상 AMD가 이 시장 점유율을 잡아가면서 인텔 걸 뺏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 GPU도 잘하고 있고 지금 게이밍도 살아나고 있고 인베디도 살아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포지셔닝이 좋은데 예.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사는 지금은 이제 GPU다 보니까 AI고 예, 예. GPU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가려지는 게 아쉽다라는 점이 그걸 가려지는 게 아쉽지만 걷어질 수도 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답만 전 듣습니다. 예. 저는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뉴스 하나만 더 보고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가 또 잠시 나왔으니까 어제 전해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좋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에 58억 달러를 전량 매도했다라는 그런 또 내용이 있었죠. 이번 매각으로 사실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현금을 좀 확보하게 됐고 또 이 자금은 손정희 회장이 추진 중인 AI 대규모의 투자 계획에 쓰일 것으로 또 보이면서 이렇게 또 동시에 또 오픈 AI의 기존 투자 계획도 함께 밝혀졌었죠.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사실 추가적인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제는 조건 없이 225억 달러 전액을 좀 투자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자금은 오는 12월 이 비전 펀드 2호를 통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러한 행보는 사실 이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AI 칩에서 좀 AI 모델로 이렇게 투자처를 좀 옮기려는 행보를 좀 보인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또 오픈 AI 측의 입장에서 이렇게 오픈 AI에 어쨌든 225억 달러를 투자하다 보니 이 조건 없는 행보가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를 좀 매도했다라는 것도 좀 저도 좀 의아하게 좀 생각이 들긴 했는데 물론 이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오픈 AI와 어떤 결연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관계로 뭔가 더 끈끈한 어떤 끈을 맺기 잘못된 위한 동아줄을 잡은 게 아닐까요? 잘못된 동아줄이다. 오픈 AI가 네,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게 아닐까. 그리고 손정희 회장님이 가끔 썩은 것을 많이 잡긴 합니다. 네. 미워크 사태도 뭐 다들 아시잖아요. 예.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 상황. 이것도 좀 묘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저는 손정희 회장다운 선택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더 네. 약간 이제 PER이 아니라 PDR을 좀 보고 계시는 꿈을 쫓고 계시는. 아니, 예. 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간 항상 이제 워렌 네. 버핏이랑 비교가 좀 많이 되잖아요. 예. 워렌 버핏은 이 회사가 적정 가치가 있는데 네. 이 적정 가치보다 좀 낮게 있으면은 요걸 이제 사서 적정 가치가 왔을 때 정리를 하시거나 혹은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 손정희 회장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DNA부터 이렇게 본다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공격적이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를 과연 이 사람이 그럼 비싸서 팔았냐,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팔았냐라고는 아닐 거예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일단 소프트뱅크라는 회사 자체가 투자 회사라는 거고 투자 회사라는 거는 어디가 더 포텐셜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단기 포텐셜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어쨌든 이런 거 다 찾아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돈이 필요하다잖아요. 오픈AI가 매번 돈 필요하다고 심지어 정부한테 보증서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소프트뱅크 입장에서 좀 고민은 했을 거예요. 왜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썩은 동아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 이제 버블 얘기 나오면서 같이 했던 게 오픈AI랑 다 엮여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뭐 엔비디아나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이 엮여 있는 애들한테 이제 안 거예요. 이거 터지면은 미국 정부가 그냥 두진 않겠지. 이런 부분들 약간 제 음모론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안정성도 있다. 거기다가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오픈 AI의 시장 점유율이 트래픽 기준으로 2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한 85% 정도가 트래픽 기준으로 1위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한 4-5개 정도의 이 LLM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태되게 될 텐데 여기서는 약간 승자 독식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오픈 AI가 유리하다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거 갖다가 이 오픈 AI 쪽에 조금 더 몰아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도 제 생각이고 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로이터 쪽에서는 27년도 상장 가능성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엑시트를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다방면을 열어놨을 때 이쪽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소프트뱅크 판단했겠죠. 입장에서는 네. 지금 엔비디아보다도 조금은 더 포텐셜이 있는 그리고 뭐 IPO나 여러 가지 어떤 계획적인 그런 부분. 근데 저는 이제 뭐 물론 지금 오픈 AI를 좀 고민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점유율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지금 치고 올라오는 이제 제미나이라는 어떤 생성형 AI가 있는 상황이고 네. 오픈 AI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에 우리가 좀 더 어찌 보면은 프리미엄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이유는 이제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태계의 제미나이라는 이 AI, 생성형 AI가 많은 소비자들한테 지금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 이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태계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지금 확장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운영 체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오픈 AI가 협업이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생태계를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물론 이제 이게 뭐 그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대결은 아니겠지만 뭐 이러한 그러니까 오픈 AI가 그리고 있는 어떤 매출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뭐 이렇게 좀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들었던 말들 중 하나가 예. 이제 이 오픈 AI의 플랫폼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플랫폼화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그냥 있으면은 예. 그냥 소프트웨어일 뿐인 거예요.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이번에 이제 데브데이에서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자기네 이제 앱인 챗 GPT라고 해가지고 챗 GPT 안에 뭐 부킹홀딩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레저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 기업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서비스할 수 있게 해주고 예. 이걸 통해서 지금은 사실은 이거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 형태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형태로 되겠지만은 네. 결국 얘네들한테 얘네가 플랫폼 되고 유료화시키고 상용화시키게 된다고 하면 돈을 받게 될 거고 혹은 이걸 통해서 광고 매출도 발생을 유발시킬 수 있을 테고 예. 그런 식으로 종속을 시키면서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는 요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수익화는 좀 빨리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근데 거죠.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아까 그 AI가 다 무너졌을 때 정부가 이걸 가만히 두고 보겠냐 이런 음모론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백악관에서 AI에 대한 구제 금융은 절대 없을 거라고 못 박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정말 말 그대로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진짜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이쪽 기업에 몰아준다라고 하면은 그럼 안 되죠. 그게 원론적인 거예요, 사실은. 아,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산업 전체를 봤을 그렇죠. 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증시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증시 자체를 이끌고 있는 모멘텀은 테크주들의 투자 모멘텀이 지금 끌고 있어요. 끌고 예.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시면은 S&P 500의 40% 정도가 대부분 성장주들이에요. 뭐 정보기술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애들인 건데 경기 소비자 포함해서 예. 이런 애들인 건데 지금 얘네들의 모멘텀이 뭐냐 보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끌고 왔어요. 자,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참 재밌게도 어제 월스트리트에서도 나온 얘기 중 하나인데 이제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도 이거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예. 많이 주식시장에 우리나라처럼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GDP의 70%가 다 소비 국가인 거죠. 소비 주체는 어디죠? 가계죠. 가계의 주요 소득원이 뭐다 보면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은 뭐냐면 60% 이상이 다 금융자산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이죠. 뭐 말하고 말씀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비금융자산이고. 부동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자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을 누르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표현을 쓰죠. 그렇죠. 돈이 많이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망가뜨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 표도 달려있고. 그럼요 경제통역부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최고의 마케터를 불렀던 이유 중 하나 이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저희 엄마한테 엄마 미국 경제가 좋대 하는데 왜 좋아? 라고 했을 때 엄마 GDP가 몇 프로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증시가 오르잖아. 그럼 경제가 좋으니까 오르는 거 하면 직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거든요. 자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국가고 가계라든지 이런 것들 주식시장이 망가지거나 이러면은 사실상 요 가계가 무너지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현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게 망가졌을 때 상대적으로 증시는 그러니까 좋을수록 우호적일 거예요. 그럼 사실 이 부분은 망가뜨리기를 원치 않는 않죠. 거죠. 아니, 예. 근데 요즘 시장이 사실 예전에 전통적인 흐름이랑 약간 좀 달라지는 결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증시 이꼴 경제라는 말이 꼭 성립하지는 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 실제로 미국의 많은 대중들은 증시 이꼴 경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쪽이신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트럼프가 이제 열심히 SNS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 오르는 거 봐라. 우리 증시 경제 되게 좋아. 계속 본인 이게 립 서비스를 할 네. 수 있는 뭔가 내 덕분에 좋아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관세는 좋은 겁니다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홍보 수단을 사용하기에 이렇게 좋은 건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예. 제가 주식쟁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럼 사실 이게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건 주식적인 얘기 말고 네.
실제로 이렇게 다 엮여 있는 상황에서 오픈 AI가 망가졌는데 지금 이후 엮여 있는 애들 같은 경우도 지금 대출까지 껴가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자,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 뭔가 한 축 약한 고리가 딱 끊어지고 망가져 버린다. 그러면은 경제 전체가 완전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그게 거죠. 약한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미 정부 차원에서도 관리가 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약한 고리가 부르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좀 관리할 수 있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네. 대마불사 개념에서 얘기한 게 아니었을까. 예. 정부적으로는 좀 이거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예. 여쭤보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예. 이거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오픈AI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뭐 예를 들면 부킹홀딩스나 월마트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플랫폼화 시켜서 그 기업들과 링크를 걸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뭐 수수료를 받고 뭐 일단 수익화하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알파벳과 이제 계속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한 어떤 수익화되는 그 플랫폼화 했지만은 오픈 AI가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운동장이라는 거, 우리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운영 체제라는 거 위에 깔려 있었을 때에 소비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애플과 내년에 맞춤형으로 제미나이와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생성형 AI, 그러니까 시리를 이제 제미나이와 좀 뭐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그게 약간 이제 공식화로 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운영 체제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iOS나 안드로이드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는 알파벳 것이고 iOS에 들어가는 이 생성형 AI 시리를 자체를 제미나이로 깔아버린다면 만약에 오픈 AI가 그걸 플랫폼을 한다 한들 만약에 이 두 운영 체제에서 만약에 구글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도 압도적이라고 한다면 이 오픈 AI가 차지할 수 있는 뭔가 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과연 크게 열려 있나라는 제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오픈 AI 가장 그 숙제일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그게 숙제다. 저도 사실 가장 고민인 건데. 네. 그래서 사실 오픈 AI도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계속 예. 뭔가 기기를 통해서 폼팩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자기네 플랫폼을 갖다가 종속시킬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예, 그게 사실은 지금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과연 진짜 그래가지고 뭐 진짜 클라우드 기업들이나 얘들 협업을 좀 강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오픈 AI의 이제 방향성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극복을 어떻게 하는지가. 네,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야, 요거는 우리가 뭐 이게 예. 전망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긴 그쵸. 하지만 네.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야 이거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예, 특히나 이제 아이폰의 이제 그런 이야기들 제미나이와 알겠습니다. 자 요런 부분은 근데 우리가 지금 댓글에서 IBM 얘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IBM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2% 넘게 급등 중에 있는데 위원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속보가 하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2%가 급등이라 부르긴 좀 민망하긴 한데, 예, 그 IBM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사람들이 양자 이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기술주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냥 뉴스 하나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큰 영향은 그렇죠. 없는. IBM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그 나이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잘 진행되고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게 조금 그러니까 준비는 잘 되고 있기도 하고 상용화가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음. 그리고 또 IBM도 잘하고 있고 뭐 구글도 잘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잘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지금 어떤 기업들이 좀 크게 좀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빅테크 매도세가 강하게 다시 한번 출현된 가운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전주들도 간밤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예. 뉴스케일 파워와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가 각각 6% 그리고 5% 가깝게 빠졌고요. 특히 오클로 같은 경우는 6%가 넘는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여기 뉴스케일 파워 지금 띄워드렸고요. 이 오클로 띄워드렸습니다. 이 오클로는 간밤장 마감 이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가 마이너스 20센트로 마이너스 13센트인 예상치를 크게 하회함은 물론이고요. 전년도 수치였던 마이너스 8센트보다도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출 칸은 비어있죠. 오클로는 이번 분기 매출은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컸던 만큼 실망 매물이 좀 대거 출회가 됐는데요. 오클로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약 391% 상승을 했죠. 이 작년, 그러니까 202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409%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도 이번 실적을 계기로 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오클로의 주가는 장중한 때 102달러 선이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프리마켓에서 107달러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오클로의 주가는 지난 10월 14일 신고가인 174달러를 돌파했고요. 그 다음 날인 10월 15일에는 장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당시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클로의 이번 분기 순손실도 2,970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1,820만 달러보다 높았는데요. 이 투입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탓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총 운영 비용은 약 3,630만 달러로 전년도 수치인 1,230만 달러 대비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클로는 직원들의 급여 인상, 또 투자 및 자문비, 그리고 이번 분기에만 이례적으로 잡힌 약 910만 달러 정도의 주식 기반 보상을 포함한 비현금성 비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R&D 비용도 1,490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1,02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베런스는 오클로가 올해 세 자릿수의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 원전주들은 앞으로 투자자들의 매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이제는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클로는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투자한 4세대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이죠. 아직 본격적인 수익을 내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 월가에서는 여전히 오클로에 대한 기대감 반, 그리고 또 과연 지금까지 보여준 급격한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기반에 대한 의심 반이 공존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오클로가 건설하는 첫 번째 원전의 개시 일정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자신 있게 보여줄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부재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베런스는 오클로는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어제 나온 속보였죠. 오클로의 오로라 핵연료 제조 시설이 미 에너지로부터 핵연료 시설 설계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오클로가 미 에너지부의 첨단 핵연료 라인 시범 프로젝트에 선정돼 참여한 지 2주 만에 나온 만큼 기업 차원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원전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단계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오클로는 지난해 10월 마찬가지로 미 에너지부로부터 오클로 원자로에 대한 개념 안전 설계 보고서를 허가받기도 하는 등 규제 측면에서도 정부기관과의 이슈들이 빠르게 좀 해결이 되고 있고요. 이는 곧 오클로가 추진 중인 오로라 INL 프로젝트도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직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클로는 2026년 7월까지 전국의 국립연구소에서 최소 3개의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초 목표로 했던 2027년이나 2028년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건 오클로에게는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베런스는 정치적인 favoritism,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약간은 애매한데 약간 정치적인 편향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비관적인 요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오클로의 전 이사회 임원인 크리스 라이트가 미 에너지부 장관으로 부임한 것도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자면 약간은 윤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봤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은 실질적인 이윤이 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오클로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시장에서는 더 큰 회의론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클로 하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셨고, 물론 주가적인 측면은 과거 정말 거의 소위 얘기하면 동전주였는데, 예, 그죠? 예, 지금 엄청나게 또 급등하다 보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전력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원전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또 하다 보니까 그때도 오클로가 엄청나게 또 튀어올랐었던 그런 기업이긴 한데 뉴스케일과 많이 또 비교가 되고요. 또 매출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이게 저도 이제 오클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이게 사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회사가 이 헤드쿼터가 어디 있는지도 약간 불분명해요. 원전계 오픈 AI. 네,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지금 약간 좀 불분명한 상태라서 야, 오클로라는 이 회사의 사무실은 있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올 정도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있긴 있는데 참 어디 건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뭔가 오클로가 지금까지 급등한 거에 비해서 약간 너무나도 큰 우려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클로라는 기업을 단순하게 이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원전에 대한 시장의 선택이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시장의 선택이 과연 옳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위원님은 지금의 전력의 상황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나 여러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또 뭐 태양광도 신재생 에너지로 약간은 좀 수급이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고 원전은 뭐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소형 모듈 이게 뭐 너무 좀 광범위하긴 한데 과연 이게 뭐 실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고. 아, 기대를 하고 계세요? 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오클로라는 회사의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예, 돈을 예. 못 번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는 그쵸, 거 다 알고 다 있어서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번 에너지부 같은 경우도 얘네랑 이제 계약을 하겠다 이런 예, 식으로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 뭐냐면 결국은 이런 에너지 기업들은 정부의 승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는 오클로에 대한 뭔가 실질적인 무언가 실체가 그러니까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떤 프로젝트 사업자로 일단 선정을 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개발하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되면은 이제 뭐 체결하고 이런 걸 하겠죠. 어쨌든 어떤 얘네가 진행을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냐 없냐 이건 정부의 이제 통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이거 같아요. 인텔 어떻게 보세요? 인텔 보아앵커 그냥 인텔에다 투자한다. 우리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 10% 15%인가요? 뭐 하여튼 지분 인수했는데 인텔이랑 기업이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약간 어려운데 그래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MP 머티리얼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토류. 그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미국에서 지분 인수했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약간 먹고 빠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오클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매출도 없어. 근데 샘 알트먼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을 믿고 막 이제 여기저기 막 계약 파트너십 맺고 있잖아요. 샘 알트먼이 또 초창기에 투자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이 CEO가 지금 미 에너지부 장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클로가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라 그냥 그래 야 저 뒤에 뒷배가 저렇게 튼튼한데 트럼프 테마주구나 뭐 거의 이렇게 뭐 봐야 약간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제 계속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뭐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다 개발 열심히 하고 있고 심지어 예.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지보노바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 터빈하고 이런 기업들. 예. 이런 기업들도 지금 SMR을 갖다 개발 중에 있는데 얘네가 사실 그거 하는 데까지 2030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얘들에게 각광받는 게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승인 받고 뭐 건설 시작하면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적어도 얘들은 빨리빨리 되지 않겠냐. 그리고 승인만 빨리 되면 된다. 이런 기대감이 컸던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얘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이제 알트먼이 투자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모멘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치. 나쁘지 않겠지 이렇게. 예. 제 생각하는 친구가 그렇게 건가요? 들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못 들었어요. 아 예. 제 친구가 그렇게 투자를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 그 지금 오클로에 대해서요? 예. 그렇죠. 그 친구분도 다음에 같이 모실까요? 나올까요, 걔가?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섭외권까지 이제 약간 침투하려고. 거의 작가님이에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기사로 하나 좀 넘어가서 네. 한번 좀 볼까요? 어떤 기사가 있는지. 네, 이번에는 이 10월의 민간 미국 고용 지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중요하죠. 나눠보면 좋을 예. 것 같은데요. 이 겉보기와 다르게 조금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짚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ADP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민간 일자리는 4만 2천여 개 가량 늘었는데요. 이 증가분이 특정 업종에만 몰렸다 이런 결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 이후에 4주 동안은 오히려 주당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고용 창출의 흐름이 또 눈에 띄게 둔화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예. ADP는 이 둔화의 과정을 단순히 경기 사이클로 보긴 어렵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AI 기술 확산 등으로 이 구조적인 전환이 고용 시장에 어쨌든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ADP 보고서는 이 미국 고용 시장의 질적인 약화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시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ADP가 고용 성장률이 현재 1%에서 또 0.3%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한 것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연준이 향후 금리를 결정할 때 있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을 하는 만큼 그만큼 좀 앞으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로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12월 금리 인하로 직결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지표라고 시장이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실 잘 안 보는 지표긴 하죠. 이제 잘안 우리가 논파함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 예상치와 나오는 결과치가 네. 너무 달라요. 너무 이게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아유 야 그냥 보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볼만한 지표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정부가 사실 지금 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네. 놀고 있어 진짜로. 예. 아니 오늘 캐비넷셋인가가 그 셧다운 기간 동안 안 나온 지표들은 영원히 영구적인 미결 수치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네.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김민 캐스터가 가지고 나오시면 봐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많은 이제 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민간 리서치 조사 결과들도 막 쏟아지거든요. 뭐 네.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른 그런 것도 것들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느 뭐 평균값을 우리가 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이 아마 지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료를 쓰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데이터가 필요해요, 사실. 뭐 어떻게 자료를 쓰세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뭐 건설 데이터나 이런 게 7월 달에 다 끊겼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9월 달에니까 네. 9월 달 7월 달에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이게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 저희도 민간 지표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예. 이제 민간 시장 조사 업체 자료를 쓰거나 혹은 이제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산업 지표 같은 경우에 민간 지표를 원래 많이 써오기도 했고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이런 통계 같은 것들 거시 환경적인 건 이제 미국 정부께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뭐 보면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채권 같은 경우가 사실 변동성이 제일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셧다운 때문에 지표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조용한 시장 중 하나가 채권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와야지 이제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네. 이제 지금은 민간 지표 조금 의지하고 보고 있죠. 계세요? 예. 어디 거 보고 계세요? 아 저희는 이제 전 산업 지표 보죠. 저는 산업 지표를 보고 있고 네. 예, 어디 저- 사이트 보세요?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그렇죠. 매크로 보시는 분들. 그렇죠. 사실 저는 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좀 매크로가 아니고 산업하고 예. 예, 종목 이런 쪽을 보다 보니까 예. 그게 좀 다행이긴 한데 주변 매크로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지금 어떻다고 얘기하세요? 뭐 사실 그게 대화가 많지는 않지만 좋을 땐가 오히려? 아니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좋아요? 아 지표가 없는데? 아, 노니까요? 그냥 그래도- 어떡하라고 나보고. 네.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엄청 훌륭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바로 이제- 선을 그어버리네. 예, 그럼요. 죄송합니다. 예.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나오는 지표들 이것저것 다 보시면서 굉장히 분석을 되게 두 배로 세 배로 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네. 사실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저도 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말 현명하게 또 이 어떤 분석 안개수를 자료를 해치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정말 뭐 고트죠, 고트. 예. 갑자기 방금 고치가. 전에는 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또 뭐 하실까봐. 예.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2월 금리 인하가 사실은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CME 패드워치를 많이 이제 참고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 한 네. 60%, 70%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순서가 맞는 것 같긴 하고요. 사실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캐비넷이 얘기했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했던 게 파월 발언에 대한 실망이다 얘기했던 네. 것 중 하나가 이제 되게 보수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수적인 얘기했다는 게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는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늘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사실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인플레이션 이거 일시적이다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 겪었잖아요. 파월 입장에서도 뭔가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늘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맨날 레이트 파월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사실 12월 달에 할 수 있냐 없냐 저는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근데 이제 뭐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약간 노이로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렇죠. 아니 예. 파월 보고 말실수를 정치적인 많이 의도가 해. 있다고 네.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자기가 더 정치적인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습관이 되실 것 같아. 뭐 점심 언제 먹을까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아니 근데 너무해요. 사실 데이터가 없는데 자꾸 레이트 파월 하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죠. 아. 네. 거기서는 보는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김민 캐스터는 되게 파월 의장님을 F? 네. F? 되게 뭐랄까 본인 외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약간. 아주 무서우신 분이에요. 예,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기업 이야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감히 밈 주식 광풍의 정점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목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아마 창을 띄워주시면 여러분들도 종목이 보이실 텐데 비욘드 미트 vs 도지코인 네. 누가 과연 밈 투자의 정점인 것이냐 아. 라는 헤드라인을 보고 나서 예. 비욘드 미트가 도지코인급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쯤 오. 했었습니다. 예. 이 한때 콩고기 열풍이 엄청났을 때 저도 비욘드 미트를 저희 방송에서 다룰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열기가 정말 뜨거웠죠. 아, 네. 그때 당시에 네네. 엄청난 한 급등을- 3주 정도, 2, 3주 정도 됐을까요? 급등급락을 왔다 갔다 했죠. 좋은 의미로 말하면 당시에 급등을 했고 나쁜 의미로 말하자면 정말 밈 그 자체였기 때문에 약간은 말하는 게 조금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자제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실적과 연계해서 한번 비욘드 미트의 지금까지 행보를 좀 되짚어보고 뭐 비욘드 미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밈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어떤지 위원님의 네.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비욘드 미트의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비욘드 미트가 뭔데 이렇게까지 뭐 광풍, 열풍, 폭락, 참혹 이런 키워드들이 기사에서 붙는지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예. 할게요. 재밌겠네요. 마침 어제도 PM10에서 제가 타이슨 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고기, 닭고기, 네. 뭐 돼지고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유구 선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드렸거든요. 제가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틀째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하지만 오늘도 불가피하게 고기 이야기를 한번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비욘드 미트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름에도 미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도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기를 흔히 의미를 합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뭐 포크는 돼지고기, 뭐 비프는 소고기, 뭐 치킨은 닭고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정도는 저희도 압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죄송해요. 저는 좀 모르시는 줄 알고. 그 정도는 알아요. 아유 위원님 영어 잘 못하실 것 아, 같아 생기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럼요. 아 영어 잘하세요? 예. 아, 보세요. 비프, 치킨 예. 이 정도는 알아요. 포크. 예, 포크. 포크 이 정도는 알아요, 저희가. 오케이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뭐 아무튼 비욘드 미트는 이렇게 고기와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고기가 조금은 특이하죠. 대체육 그러니까 콩고기를 가리킵니다. 식물성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모두 생산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욘드 미트의 주가 상황을 보시면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롤러코스터를 종목화한다면 비욘드 미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10월 초에는 2달러 31센트였던 주가가 보름 뒤인 16일에는 50센트로 4분의 1 토막이 났고 이후 21일에는 3달러 62센트까지 700% 치솟다가 다시 30일에는 1달러 65센트로 54% 급락을 했습니다. 주 원인은 채무 문제 그리고 커뮤니티였는데요. 이 비욘드 미트는 재무 악화로 파산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 채무의 구조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한 기업입니다. CNBC에 따르면 비욘드 미트는 2027년 만기가 돌아오는 11억 1,40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조정해서 3억 1,614만 주의 주식으로 교환했고요. 전체 채무는 결국 2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재무적인 회복과 함께 월마트와의 신규 납품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특히 미국의 ETF 전문 투자사인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가 이 비욘드 미트를 밈주식 ETF에 편입시키면서 화제의 정점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 레딧과 같은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이 지난달 말미에는 약 일주일간 장중 최대 1,300% 뛰었다가 네. 지금은 대부분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다시 한번 1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당시에는 뭐 일주일간 거의 2,5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서학개미들의 애정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손실을 본 종목이라고도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이날 나왔던 비욘드 미트의 실적은 투자자들에게 더욱 비관적인 모멘텀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적 발표일이 원래는 지난 4일이었는데 내부 회계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2번이 더 연기가 돼서 결국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재무 관리에 노이즈가 있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일이 이례적으로 총 2번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투자자들은 뭐 약간 뿔이 난 상태로 이번 실적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욘드 미트의 3분기 EPS는 마이너스 47센트로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매출은 7천만 달러로 예상치보다는 양호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3%나 줄었다고 합니다. 또 비욘드 미트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4분기 매출 가이던스까지 결국 하향했는데요. 네. 이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6천만 달러에서 6,500만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예상치인 7천만 달러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미달되는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식탁을 책임진다는 키워드로 이른바 미래 먹거리로 불렸던 콩고기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맹점이 많다는 부분이 좀 지적이 됐는데요. 일단 비욘드 미트는 실제 고기와 맛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른 대체육 기업들은 고기와도 맛이 좀 다른 결이 있는데 비욘드 미트가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맛 자체는 실제 고기와 비슷하긴 한데 거기에 그 고기 맛을 내기 위해서 다량의 화학 첨가물들을 넣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사실 육식에 건강이 약간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체육을 선택하신 분들께는 약간은 맹점이 될 수가 있겠죠. 대체육인데 고기의 단점을 피해서 대체육을 선택했더니 네. 오히려 화학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뭐 우리 같아도 일단은 대체육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여파로 보통 고기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싼 대체육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도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체육을 구매할 여력이 안 되는 거겠죠. 네. 이 월마트 입점, 밈주식 등의 여러 가지 단기 호재들은 있지만 실적이 전혀 뒷받침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손실과 부채 등의 문제들은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비욘드 미트의 전망은 아주 어둡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주가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감정 또 한간의 소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 JP모건도 최근 BBC와 인터뷰를 통해서 비욘드 미트의 심각한 조정이 예상된다며 향후 6개월에서 2년 안에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미 역풍을 맞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더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민주식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한번 좀 주의해야 하는 기업으로 제가 한번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비욘드 미트는 지금 소위 우리가 레딧, 과거에 우리 게임스탑 사태 때 그 엄청난 상승세를 이끌어냈던 많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제2의 게임스탑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폭락이 됐는데 난 절대 안 팔아. 이게 지금 그 안에서도 막 자기네들끼리 너도 안 팔아? 나도 안 팔아. 약간 이런 아직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또 물량을 던질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제 밈이라는 그 급등에 있어서는 정말 그 기대감의 정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게임스탑 사태가 정말 엄청난 상승, 그러니까 단기 동안에 막 13배, 14배씩 올라갔었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 공매도의 어떤 쇼스키즈, 그러니까 공매도가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가서 우리는 엄청난 부를 이룰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1차적으로 먼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급등을 한 거고 지금의 이 상황 자체도 재무제표가 좀 괜찮아졌다라는 게 이미 벌써 반영이 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 트리거 자체는 네. 제가 볼 때는 이 비욘드 미트가 정말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거나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야 완전 체질 개선이 돼버려야 되는 저는 그 이슈밖에 없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그게 쉽지가 굉장히 않아요. 의문이었던 게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레딧을 통해서 뭐 제2의 게임스탑, 제2의 오픈도어, 뭐 비욘드 미트 이런 사태들이 계속 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투자자들도 뭔가 교훈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밈주식에 대해서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매력적인 뭔가 포인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보아 앵커가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본인이 숏을 쳐야 돼. 어디다가. 나 오늘 약간 좀 상상의 날의 놀이를 많이 하네요. 숏을 쳐야 돼. 그렇게 많은 종목 중에 전 비욘드 밑에 숏은 안 칠 거야. 굳이 여기서 내가 숏을 쳐서 뭘 먹겠다고. 아, 그건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주가는 영원히 그냥 횡보하면서 쫙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제 완전 끝난 시대. 예, 그렇게 메말라가는 종목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가 뭐 거기다 대고 그리고 과거에 게임스탑 사태에 대한 네. 정말 공매도 헤지펀드가 망하는 사태도 일어났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 내가 숏을 친다? 굳이? 예, 이러한 종목에 저는 전혀 그런 물량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어떻게 보세요? 기관 투자자님. 전 투자자는 아니고요. 예, 예. 이제 굉장히 저도 추억의 종목이긴 한데 예. 사실 이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시켜서 먹어봤어요. 아, 비욘드 네. 미트를? 맛 어때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게 채식주의자들은 고기 맛을 잘 모르나라고 이제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아, 이게 너무 이질감이 너무 크니까. 네. 아니 근데 되게 비슷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피를 갖다 뭐 비트로 낸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흉내는 냈지만 실제 맛이 그냥 양념에 발라야지 비슷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의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뭐 취향의 아니, 말씀을 예전에 드리지만. 미국에서 네. 한번 그런 시판 행사를 했대요. 네. 버거에 실제 치킨 너겟과 그 비욘드 미트에서 만든 치킨 너겟을 넣었더니 아무도 이거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걸로 되게 슬로건으로 내세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양념 맛이지 않을까. 무슨 맛이요? 빅맥 소스 넣으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근데 수요가 있는 이유가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건강적인 측면을 챙기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뭐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아예 채식주의자로 이제 중간부터 바꾸신 분들은 고기의 맛을 알잖아요. 그걸 좀 대체하기 위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좀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냥 고기 먹는 게 편해요. 아무튼 네. 어떤 계기로. 아마 트렌드 자체가 사실은 이게 네. 안 맞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엔 뭐 이제 고기가 안 좋다 하겠지만 또 이제 지금은 오히려 또 반대가 됐잖아요. 고기가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고기 편식할래, 채식 편식할래, 뭐 고기 편식하는데 네. 어쨌든 뭐 주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밈이라는 게 이제 왜 시작됐냐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촉발제가 되는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게임스탑 같은 경우의 스토리가 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뭐 저런 주식이 있었나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숏을 때리겠어라고 미국 애들은 공개를 해요, 실제로. 난 이거 갖다가 매도를 할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 하락 배팅을 할 거야. 이렇게 레포트를 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거 갖다 이끌었던 그 사람이, 아니 너희 이렇게 나의 추억이 있는 이상한 회사도 아니고 추억이 있는 이 나의 이런 게임 스탑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선동을 해요. 그러면서 내 추억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맞아. 모두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끌고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참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손에 네. 손 잡고 이제 가는 건데 누군가 이제 손을 놓겠죠, 이제. 네. 어쨌든 손을 잡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쇼크퀴즈가 나면서 이런 촉발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번에 라운드힐에서 이제 밈 ETF를 만든 이유 자체도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이 돼버렸어요. 투자자들의 축이 돼버렸고, 개인의 파워도 굉장히 세졌고, 미국이 사실 이런 걸 잘 보여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만큼 파워가 센 건데,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만드나 구조를 봤더니, 네. 일단은 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선동할 수 있는 걸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그걸 이제 역이용하기 시작했구나. 그렇죠. 변동성이, 그러니까 주가는 낮아서 아예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죽어 있는 주가에서, 그리고 내재 변동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재 변동성이 높으니까 툭 치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애들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다가 관심이 촉매제만 있으면은 이거 날아간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종목들을 X 또는 레딧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셜 미디어 분석을 아니 한대요. 그게 딱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예. 소위 우리 뭐 동전주가 같이 이제 지폐주로 넘어가는 그 구간 때 그렇죠. 슈팅하는 딱 그 예. 구도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지고 밈 ETF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 얘네 같은 경우도 그때 이 밈 ETF에 들어간다 하면서 이게 뜨고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이상한 회사도 아니고 나중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라는 기대들이 있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촉발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 촉발제가 더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고, 예. 사람들이 이제 뭐 아까 우리 오클로도 그랬지만은 이제 불안해한다는 것 자체는 맞아요. 아직 버블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이게 하고요. 증시가 예. 다 좋아야 그렇죠. 그때도 이런 거에 또 기대감을 품고 그냥 확 들어갔는데 맞아요. 지금의 타이밍은 전혀 네.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이런 거를 할 때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유동성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진짜 뭐 너도 나도 다 같이 돈 벌자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개인들이 막 미친 듯이 끌어올릴 때, 맞아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광기죠. 광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AI 버블이 어쩌고 이게 무슨 피어가 어쩌고 하면 사실 광기를 보이는 시장은 아직 합리적인 시장이 그러니까 아니다. 그 정말 합리적으로 보이는 광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광기가 아니라 그쵸. 정말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탄탄해 보일 듯한.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논리적으로 탄탄해 보일 듯한 그러한 광기는 제가 볼 때 비욘드 밑에서는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다. 저- 저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네. 이것도 예, 뭐 맞습니다. 플리마켓 뉴욕에서 많이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비욘드 미트 기업을 왜 이렇게 뭐 오래 얘기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임주식이라는 주식을 많이 보실 거잖아요 앞으로. 그쵸. 그러면 저는 이 원리가 똑같다고 보거든요.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그럼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당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어차피 원리가 다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버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근데 그렇죠. 버블 쪽을 알죠. 전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버블 자체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갖다가 잘 해가지고 적정히 욕심 부리지 말고 나올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굳이 이제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걸 좀 드리고 싶은 말인 거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욘드 비트가 또 지난 실적 발표가 나와서 자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뉴스 하나 또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야심템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아까 썸네일에서도 어. 4년차 강세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뭐 이런 썸네일이었는데 예.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좀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신다고. 예. 아까 이런 민주식 관련된 얘기를 살짝 조금만 더 하자면 뭔가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이런 잘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이름이 귀엽다거나 뭐 이런 투자가 있는 것 같고 예. 사실 어쨌든 저희는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좀 테크 섹터에 대해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말을 했죠. 이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시장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의 AI 섹터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에 대한 약화라기보다는 이 매크로 요소의 영향으로 좀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AI 버블로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위한 역발상의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는 입장이 있고요. 또 반대로 또 테크 섹터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입장도 존재하죠. 뭐 웰스파고는 테크 섹터를 중립에서 이제 축소로 의견을 좀 하향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차익 실현을 할 때다라고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예. 4년차 강세장에 대비해서 좀 위원님은 어느 쪽에 좀 서 계십니까? 저는 버블을 즐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내년 연간 전망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연간 전망 제목 네. 자체가 사실은 AI 버블을 즐기자라는 거였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고 늘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버블이 있어야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버블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이제 어디나 관계는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제 교과서를 보면 경제학 교과서에는 항상 나오는 예시가 튤립 버블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버블이 이게 물론 형체가 없었죠, 사치제니까. 근데 버블이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를 갖다 좀 꼽을 수가 있는데 영국에 있던 철도 버블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철도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면서 관련 주식들 엄청 올랐고 힘들어했고 그리고 우리 닷컴 버블 얘기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실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가 개발이 되면서 영국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맞아요.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 발달이 되니까 당연히 그 인터넷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산업은 버블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예. 주가가 그냥 많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M1과 아니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계속 성장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뭐 계속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예. 매매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느냐면 저는 항상 장기 우상향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플럭츄레이팅, 그러니까 이 변동성은 존재해요. 변동성은 그렇죠. 존재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항상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큰 흐름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 나는 빠져나올 수 있고 혹은 더 큰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계속 성장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버블이니 아니니 이런 것들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직 이성적인 얘기예요.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미국의 테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아, 하거든요. 좋습니다. 예. 예. 요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일단 AI라는 게 사실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2017년도 혹시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 왔던 거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그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향후 당신이 투자를 잘한다고 하는데 향후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아직도 그 말이 기억하는데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보다라는 얘기를 예, 2017년도에 해요. 그때 샀어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해서 AI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테마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예. 실제로 오픈 AI의 챗GPT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때 AI 모멘텀은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AI 모멘텀이 나왔냐라고 보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돈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인 거죠. 네. 미국은 결국 테마라는 거는 돈이 되고 구조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숫자로 증명을 해 나가면서 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례를 들자고 하면은 요즘 이제 GLP-1이라고 해서 요즘 마흔자로 혹은 뭐 이제 예. 다이어트 약들 예, 있잖아요. 비만약. 네, 비만약 주사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전만 해도 바이오에는 키트루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기적의 약이었어요. 항암제 이런 거였는데 이 약 그래서 항상 머크가 1등이었죠. 머크가 끌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GLP-1이 딱 다이어트 약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머크의 키트루다 이 항암제 시장이 요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비만 시장은 얘보다 더 돈이 되는 큰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장은 일라일리로 바뀌어버린 거고. 예. 그러니까 미국은 테마나 어떤 방향성을 잡아갈 때 실체가 있어야지 일단 방향성을 잡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요즘도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클라우드 같은 이아스가 인프라스트럭처 이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일반 사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랑 하드웨어 기업들이랑 수익률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드웨어 기업들은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왜? 돈을 투자를 받는 애들이니까. 근데 사스 기업들은 주가가 안 좋아요. 뭐 어도비라든지. 어도비 주가가 안 좋은 게 왜 안 좋았냐면 오픈 AI가 소라를 딱 내놓으니까 예. 옛날 같았으면 너희가 그래픽 이런 거 잘해줬지만 지금은 소라가 지브리까지 만들어주는 걸 이렇게 해버리니까 맞아요. 주가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외에 뭐 CRM이라든지 그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안 좋은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희들 AI로 돈 벌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 AI로 하드웨어들은 나 투자 받아가지고 봐봐 돈 잘 벌고 이익도 좋아져 라고 답변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가는 거고, 예.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구글 같은 애, 이번에도 빅테크 중에서도 구글은 정말 모범 답안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약간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있었죠. 근데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얘들 같은 경우 아직도 증명을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안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진짜 실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진짜 비이성적 과열, 즉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걱정할 필요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만약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버블이 아니라고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역사적 밸류에이션보다 S&P 500이 높았던 거는 사실 올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역사적 고점을 뚫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내년에 가면 이제 EPS 반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다시 해가지고 부담은 많아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만약에 버블이라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물론 버블이 지나가야 이제 버블인 거 안다고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버블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술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메가 트렌드, 과거에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뭐 PC 시대 또는 뭐 인터넷 아까 닷컴 버블 시대, 뭐 그 이전에 정말 PC가 처음 개발했던 그 시대로 우리가 만약에 돌아가서 이 테크의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드웨어나 어떤 필요성, 그러니까 니즈가 충족되는 하드웨어가 나오게 되고 그 하드웨어의 어떤 산업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조금 죽어질 때는 그 이후로 그걸 바톤 터치 받아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시대가 나오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 소프트웨어 시대는 너무나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이게 어느 정도로 확장될지 가늠조차도 안 되는 그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막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AI,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AI의 어떤 언제까지 갈 거라면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이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는 도대체 무엇일까로 봤을 때는 물론 오픈 AI의 여러 뭐 플랫폼화 시키는 아직 실체는 없지만 그렇죠. AI를 통한 마케팅이나 AI를 통한 무엇인가가 우리가 이제 그를 통한 어떤 수익화되는 그 과정을 좀 봐야 되는 그 물결이 한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갈 것 같고 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그 구간은 위원님께서는 예. 이게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다가올 거라고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이게 인프라가 깔리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고 나서의 그 소프트웨어로 좀 집중하는 뭐 물론 지금부터 집중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올라가는 있는 기업도 뭐 그 대표적인 팔란티어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붐을 타가지고 확 또 뭐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우리가 뭔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일까? 저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예. 실제로 기업들이 자기네들 AI, 심지어 뭐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아니더라도 산업재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산업재 중에서도 예, AI 덕분에 우리가 굉장히 효율성도 좋아지고 있고 예. 그리고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 사이클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고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에서도 각광받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는 뭐 진짜 이럴 수 있죠. 메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잖아요. 메타도 그렇고 뭐 알파벳도 그렇고 하는 게 AI 덕분에 광고 매출이 좋아져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타겟 광고라든지 예, 예. 아니면 뭐 검색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근데 검색 이 광고하는 애들이 얘들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AI를 통해 가지고 배우 대신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비용을 아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업도 있을 테니까 예. 그런 기업들도 저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그 기업을 일명히 속가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미 접목이 되고 그 생태계로 이미 들어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 일부 수익화되고 있고 현금 흐름이 좀 괜찮은 기업들은
전 지금부터 조금 뭔가 이제 내가 앞으로 담을 포트폴리오를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생각인데 뭐 위원님께서도 그 방향성은 뭐 비슷하게 또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방향성은 저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게 예. 사실은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각광이 받았던 게 맞았던 거고 사실은 이번에 하드웨어들은 특수를 좀 누리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특수를 누리고 있다. 예,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다시 이게 투자가 마냥 들어가는 거 아닐 거고 그럼 정상화된다고 했을 때 그때 소프트웨어가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AI를 돈 버니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을 좀 이제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정말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계속 진짜 끊임없이 이야기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에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아까도 지금 AI에 대한 뭐 법을 즐기자 지금 연말 뭐 이제 내년 이제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를 좀 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좀 우려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리스크가 혹시나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는 좀 소위 발작을 일으킬 만한 리스크라고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사실은 이 AI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좋았던 애들의 실적이 안 좋을 때가 제일 문제긴 하고요. 첫 번째가 돈의 어떤 매출 성장률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것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 가장 큰 그렇죠, 문제고 그렇죠. 그건 뭐 완전 깨지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은 쇼티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래서 하드디스크도 그렇고 지금 2026년까지 다 팔려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못해 이렇게 딱 손 놔버리면은 물론 이럴 일은 없겠지만은 기업들이 이러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나 못해 이러고 딱 손 놔버리면은 이런 문제 발생하는데 사실 근데 그런 게 너무 현실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빅테크 애들이 빚을 내서라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틈이 없어버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힘든 시기 지나면은 되게 M&A가 많이 일어나긴 해요. 사실. 이 M&A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정도로 쓰러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영향을 주긴 좀 힘들긴 하죠. 사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러니까 이 시장을 주도하던 애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 동력, 이 주가 혹은 이 시장의 모멘텀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물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 거고요. 실적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업의 스토리, 어떻게 보면 스토리인 거죠. 이 스토리가 깨지는, 그러니까 나 이거 못해 이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의 변수로 굳이 꼽자고 하면 이건 뭐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 대외적인 거시 환경이 이제 생각보다 뭐 금리 인하 못한다든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못할 수 있고 아마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익 훼손이 관세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게 이제 또 금리 인하랑 연결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또 뭐 너무나 좀 막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관세도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연준 위원들 다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그 이야기를 계속 이구동성으로 지금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조금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쯤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세를 때렸어요. 관세를 때리면은 우리가 뭐 이제 이런 거 월마트가 있다. 그리고 여기 공급업체가 있다. 그래서 유통업체가 있다. 물론 월마트에서 유통까지 같이 하니까 하는데 그럼 관세 이제 소비자가 또 있죠. 그럼 누가 또 하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소비자한테는 떠넘기지 마. 인플레이션 발생하니까. 그리고 너희들 이거 문제 발생하면 이번 5월 달에 한 얘기가 이거잖아요. 너희 문제 발생했다고 관세 탓하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얘한테 못 해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유통업자 아니면 본인이 떠안거나 아니면은 유수 중 하나일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사회적 비용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란 것 자체가 물론 지금 이제 데이터 상으로는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는 건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게까지 큰 걱정을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근데 이제 만약에 어느 순간 이제 고착화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용인하는 그런 순간이 뭐 그때는 약간의 또 시장의 뭐랄까요 좀 변동성이 좀 극대화되긴 하겠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머리를 자른다고 했을 때 우리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싸면 5,000원, 10,000원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어디 가나 2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2배 오른 거예요, 사실 가격이. 어.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넘어가면은. 냉면 한 그릇이 18,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 먹고 자르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적응하고 용인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뭐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너무나도 재밌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많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여기서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증권의 강재우 위원님은 자주 좀 모시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자주 좀 모시고 싶고 이 시장의 어떤 변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AI나 이런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매번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은 너무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어떤 아이디어 또는 투자 어떤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저희 강재우 위원님은 여기서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배우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최보 앵커와 김익혜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또 방송이 있으니까 네. 예,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 뒤에 있는 프로그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흘러온 길 위에 지쳐서 멈춘 적도 있었지. 끝이 보이지 않아 울던 밤, 그 눈물 속에도 빛이 있었어. 작은 불빛 하나 지켜낸 마음, 그게 널 여기까지 데려왔어. 지금까지 참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두려워도 괜찮아요. 당신의 모든 날이 정답이니까. 하늘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애썼는지. 수험생이란 이름으로 버틴 그 모든 나를 사랑해요. 뒤에서 묵묵히 기다린 부모님의 그 손을 잡아요. 함께 흘린 땀과 한숨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죠. 세상은 결과만 말하지만 당신의 과정은 빛났어요. 지금까지 참 잘했어요. 이젠 조금 웃어도 돼요. 수많은 밤을 견딘 그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요. 하늘도 알고 있어요. 그 맘이 얼마나 깊은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그 길 위에 서 있네요. 모든 숫자 모든 점수는 당신을 다 말해주지 않아. 그저 당신의 이름 그대로 찬란하게 피어나요. 지금까지 참 잘했어요. 이젠 세상으로 나가요. 당신의 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믿음 잃지 말아요. 하늘도 미소 짓네요. 당신의 내일을 향해. 수험생 그리고 고부모님께 진심으로 고마워요. Yeah. Lights on, we're live tonight. 이 스튜디오는 stage and light. 시계는 8시를 가리켜. Ready, set, let's fly. 커피 향이 퍼지는 newsroom. 모니터 불빛 속 rhythm. 수많은 수치와 ticker line. 그 속에 우리 웃음이 shine. 하루의 끝, 시장의 시작. 세상이 잠든 시간에도 we're back. 긴 시간 버텨내는 passion. 이 순간이 우리 fashion. On air, 불 꺼지지 마. 이 밤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네, 최부하 김민의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나오는 속보들, 장 전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오늘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업과 원자재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죠. 시장 상황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지수의 움직임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간밤 셧다운 종료감에 대해서 기대감은 있었지만 기술주 고평가에 대해서 우려가 또 지속이 되면서 나스닥이 또 하락으로 마감했었는데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보이는 움직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네요. 네, 정규장으로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확인해 보고 이제 빅테크주 위주로 M7 종목들 함께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알파벳의 주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0.6%대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글 쪽으로도 살펴볼 텐데요. 아마존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존도 0.55%가량 현재 올라가면서 상승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M7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3%대 그래도 상승의 움직임 함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메타 쪽으로는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메타와 오픈 AI 등이 AI 준비에 대한 경쟁 비용을 좀 분산시키고자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0.3%대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함께 엔비디아 쪽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2.9%대 하락으로 했는데 이제 개장 전 거래에서는 1.55% 오늘은 가량 좀 강하게 올라가고 튀어 올라주는 있네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테슬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의 거래 움직이고 있고요. 애플 쪽으로는 두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 제가 이건 조금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고 네. 또 현재 주가 움직임은 현재 0.1%대로 상승의 움직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함께 저희 자세한 내용 조금 짚어보기 전에 어떻게 네. 프리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또 다른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AMD 같은 경우도 5% 넘는 또 상승의 움직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이 이유에 대한 좀 매출 성장에 대한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주가가 나왔죠. 또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또 IBM 같은 경우도 현재 2%대 상승 받아가고 있는데 이 룬에 대한 이런 이슈가 함께 나오면서 또 2029년 양자 컴퓨터의 실용화를 열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도와 함께 2%대 상승 움직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모더나 쪽은 현재 1.2%대 하락의 선물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뭐 캔뷰 그리고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등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움직임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만큼 또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오늘 모더나나 뭐 여기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는 어제 네. 장에서 상승률이 꽤나 높았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은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6% 가까이는 올랐어서 사실 네, 이 어제 정도, 헬스케어 그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죠. 네, 오늘 이제 M7 주가의 움직임과 그리고 프리마켓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함께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짚어봤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만 6천 달러 선이 약간은 무너졌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만 4천 달러 선 중반대는 좀 견조하게 유지를 해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상승폭이라고 말하기에는 살짝 민망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초록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3,548달러 선 현재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가를 확인해 보시면 오늘 장에서는 1%대 하락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많이 올랐었죠. 셧다운 종료가 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느냐라고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네. 당연히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고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원유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만 그 이후에는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의 좀 재료가 소멸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내년 1월부터 증산을 중단하겠다고 했죠. 네. 이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증산 중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원유 시장에 조금은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1%대 약간은 원유, 유가치고는 조금은 강한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WTI 같은 경우는 뭐 60달러 선 자체는 좀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 가격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4,000달러 위로 좀 튀어 올라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4,100달러 웃돌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보시다시피 4,139달러 선을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국채 시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화면이 보이시겠죠. 어제는 재향 부인의 날로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휴장에 들어가면서 큰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개장을 하고 나서 오늘은 약간은 좀 하방 압력이 가해진 모습입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4.07%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현재 프리마켓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캐스터가 준비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주시해서 보면 좋을까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구글 제가 두 가지 이슈를 함께 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 최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다라는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이 투자 규모로 봤을 때 약 14조 6천억 원으로 유럽 한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졌는데요. 브랜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이 포르투갈을 유럽의 AI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는 포르투갈 스타트 캠퍼스와 또 덴마크 N스케일이 참여하게 되고 엔비디아 최신 GPU 12,600개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럽 내 AI 연산 능력이 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전력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로 또 100% 공급이 되고 시네스는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를 잇는 해적 광 케이블의 거점이라 이 데이터 전송 속도 면에서도 최적의 위치라고 또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이 포르투갈을 거점으로 유럽 AI 생태계 확장을 보다 본격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함께 밝히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 이슈를 간단하게만 짚어드리자면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덴마크 양자 시설을 확장한다 이런 네.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 덴마크 코펜하겐 외곽에 두 번째 연구소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양자 연구시설을 보다 확장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함께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까지 챙겨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식이 또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쪽 말고 제가 구글 쪽으로도 두 가지 이슈나 있어서 가볍게만 네.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이 제미나이 AI로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의혹으로 또 피소가 됐다는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는 내용인데요. 좀 소장에 따르면 과거에 사용자가 이 제미나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었으나 구글이 10월부터는 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미나이를 비밀리에 또 기본으로 활성화시켜서 사적인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도록 설계한다고 합니다. 이 소송의 내용은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좀 직접적으로 비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네. 있기 때문에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추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그리고 양자에 대해서 유럽으로 거점을 넓혀 나가겠다라는 네. 소식 하나랑 또 구글이 관련해서 좀 법적 분쟁에도 휘말릴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소식을 좀 전해주셨는데 정말 뭐 AI나 양자에 대한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거를 다 기억하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는 미국 내 투자를 넘어서 뭐 유럽으로까지 생산 거점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빅테크들의 이 가열찬 AI 또 양자에 대한 투자가 과연 그 결실은 어떻게 맺어지게 될지 뭐 실질적인 그런 성과들이 그 네. 과정에서 어떻게 좀 구현이 될지 조금은 궁금해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구글 같은 경우도 법적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네. 구글은 법적 분쟁이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죠. 뭐 이러한 이슈들이 주가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아직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저희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지만 또 추후에 어떠한 이슈들이 또 업데이트 되는지 분명히 또 법적 리스크라는 부분은 기업 차원에서는 당연히 위험 요인일 그렇죠. 수밖에 없겠죠. 관련해서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좀 진행되는지도 민캐스터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아마존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아마존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이 프라임 비디오 광고 지원 서비스가 보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좀 가져가고 있다. 이런 네. 보도가 있었는데요. 최근 집계를 확인해 봤더니 전 세계 월간 시청자는 3억 1,500만 명으로 불과 1년에 비해서는 1년 반 전에도 비해서는 네. 약 1억 1,000만 명에 늘어난 수치를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는 2억 명 정도였는데 단기간에 좀 크게 증가했다라는 걸 어쨌든 수치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거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성장을 이끈 포인트를 체크해보자면 스포츠 콘텐츠가 특히나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프라임 비디오 광고 지원 서비스는 오리지널 라이선스 시리즈와 영화, 또 라이브 스포츠와 이벤트, 무료 광고 채널까지 모두 포함돼서 집계가 됐다고 하고요. 이 서비스는 현재 16개국에서 제공되고 있고 또 시장 조사기관 포페트 네선스는 2025년 광고 매출이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사의 넷플릭스의 월간 광고 시청자가 1억 9천만 명 수준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아마존은 광고 기반 모델 경쟁에서
좀 이렇게 확실한 성과를 선두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으니까 이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이 구독자가 굉장히 단기간 내에 크게 늘어났다라는 네. 부분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저희가 최근에 넷플릭스 이야기도 한번 전해드렸었잖아요. 관련해서 미디어 시장이 또 OTT 시장이 정말 경쟁이 심화되고 본격화되고 네. 있다는 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미디어 관련 부분들도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격동의 시기를 겪을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한번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관련해서 샤오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샤오펑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적을 대기하면서 네. 과연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인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인지 함께 좀 미리 내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궁금합니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샤오펑의 주가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뭐 3% 넘게 밀려나고는 있지만 정규장 상승률을 보시면 거의 8%에 가깝게 급등을 한 네.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정규장에서는 7.8% 상승을 했다면 그 전일장에서는 16% 정도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어쩌면 사실 지금 프리마켓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하락률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하락률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냥 그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차익 물량이 좀 네. 나오고 있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샤오펑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번 실적도 당연히 잘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모멘텀들이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와 네. 함께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샤오펑이라고 하면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샤오펑은 최근 여러 가지 미래 비전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감이 오실까요? 두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알면 다행인데. 네. 일단 첫 번째는 flying car입니다. 날아다니는 차. 네, 우리가 저희가 얘기 굉장히 좀 많이 했었던 많이 했었죠. 부분이잖아요. 아마 혹시 제가 이따가 영상 얘기하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 이게 과연 현실화가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야심차게 플라잉카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양산 계획까지도 공개를 하면서 네.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곧 발표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러한 모먼트에서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은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의 실적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네. 한다면 혹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온다면 요즘 시장의 평가는 꽤나 잔인하기 때문에 그쵸.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좀 불확실성으로 항상 좀 가져가 보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샤오펑의 주가는 지난 한 달간 23.8% 상승을 했고요. 연초 대비해서는 125.4%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겠죠. 주가가 지난 1년간 2배 넘게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높은 금액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2배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00달러에서 400달러가 되는 그런 매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업들의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는 가시적인 수치로 굉장히 낙관적인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샤오펑은 보시다시피 2020년 8월에 미국 증시에 ADR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홍콩 증시에는 2021년 7월부터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샤오펑의 주가도 굉장히 잘 가고 있지만 홍콩 증시에 상장된 샤오펑의 주가도 올해 들어서 104% 넘게 올랐다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샤오펑의 주가 또 홍콩에서의 샤오펑의 주가 모두 좀 좋은 네.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샤오펑 같은 경우는 지난 5일에 AI데이 행사를 개최를 했죠.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이언2를 이 자리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1세대 모델을 선보인 지 1년 만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실까요? 저희 팀장님이 당시에 저희 움직이는 게 술 취한 것 같다. 자기가 술 취했을 때 걷는 같은데. 것처럼 한다고 이 기억납니다. 로봇을 말씀해 주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사람의 몸 같습니다. 키가 178cm, 몸무게가 70kg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성인 성인 남자의 남성. 네. 이 신체 사이즈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걷는 것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실제로 걷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또 초당 2조 2,500억 회에 이르는 연산 능력도 가지고 있고 샤오펑의 주장에 따르자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는 네.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현장에서 안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 로봇을 찢어서 안에 사람이 없는 거를 황당하네요.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쇼맨십적인 부분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죠. 네. 이 샤오펑은 향후 10년간 로봇 판매량이 자동차 판매량을 압도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향후 연간 1000만 대 정도의 로봇이 팔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플라잉카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로봇 이야기는 요 정도 했으면 충분하겠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사람처럼 잘 움직입니다. 네. 플라잉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플라잉카는 육지 항모라고 하죠. 이게 이름입니다. 네.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 8일 플라잉카 모델인 A868을 공개를 했습니다. 비행거리가 500km 이상, 시속은 360km 이상이라고 하고요. 최대 6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샤오펑은 지난 9월 중국 광저우에 연간 5천만 대의 플라잉카를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완공을 시켰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샤오펑 측에서는 곧 인원을 투입해서 안전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그런 테스트를 통과를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해리포터에나 나오는 플라잉카를 직접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3대 전기차 기업 한다면 니오, 리오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샤오펑까지 3개의 기업이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요즘 분위기가 좋은 기업이 어딜까요?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샤오펑이 아닐까. 맞습니다. 가장 분위기가 좋은 기업을 제가 오늘 한번 가져와 봤죠. 네. 샤오펑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분위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3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대감 하나로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데이터상으로도 분명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이 확실히 있다는 거겠죠. 이 샤오펑의 2분기 실적을 살펴본다면 차량 인도량이 10만 3,800대 이상으로 집계가 됐고요. 사상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매출은 182억 7천만 위안으로 전년비 무려 125% 증가를 했다고 해요. 적자 같은 경우도 전년비 63%나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죠. 적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매출은 반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샤오펑의 CEO는 지난 8월 자사주 310만 주를 매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머 얼마나 CEO가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플라잉카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가를 26달러에서 27달러로 올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가가 3% 넘게 빠진 수치가 심지어 목표가보다 높으니까 이미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목표가를 웃돌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간 스탠리도 28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했는데 이 역시 웃돈 수치고요. HSBC는 기존의 목표가를 27달러 40센트라고 제시를 했다면 이번에는 29달러 60센트로 제시를 했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월가의 기관들에서도 굉장히 호평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확실히 요즘 AI가 다시 한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은 미개척 분야죠. 플라잉카와 휴머노이드 로봇 어떠한 방식으로 좀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샤오펑의 실적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실적이 나온다면 당연히 저희 PM10 시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늘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원자재 2가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민캐스터도 원자재가 약간은 낯설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시간에 재미있게 좀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한번 천연가스와 코코아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천연가스 가격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원자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는 단위입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MMBTU당 달러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4달러 48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천연가스 선물이 1.7% 정도 오늘 장에서는 좀 빠지고 있기는 한데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어제 장에서는 5% 가깝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 좀 기술적인 차원에서 떨어지고 있다. 사실은 상승하는 국면이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 제가 한 6개월 전쯤 프리마켓 뉴욕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한 3달러 중후반대였습니다. 그것도 꽤나 높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전의 가격대에 비해서 이전에는 사실 2달러에서 3달러 초반대에 가면 많이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보시면 지금 거의 5달러에 근접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그때도 높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 보면 뭔가 그만한 이유가 또 충분해서 그렇지 않을까.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거죠.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웃기게 말씀을 드렸지만 맞습니다. 사실 천연가스는
계절성인 요인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원자재인데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겠죠. 여름에는 우리가 더우니까 냉방기를 틀어야겠죠.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난방기를 틀어야겠죠. 히터를 틉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 이 6개월, 그러니까 1년 중에 절반 정도는 천연가스 가격이 고점에서 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6개월은 봄이나 가을 시즌에는 약간은 조금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포인트를 드리자면 여름보다는 겨울에 천연가스 가격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제가 과학자는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난방기에 가스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바꿔드리자면 여름에 지나치게 폭염이 아니고 겨울에 지나치게 한파가 아니라면 네. 가스 가격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요즘의 분위기를 보시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덥지 않은 여름, 춥지 않은 겨울이 없습니다. 뉴스를 맞습니다. 보시면 항상 여름이 되면 역대급 더위다. 겨울이 되면 역대급 추위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사계절이 온화한 나라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네. 온열 질환자, 오. 뭐 한랭 질환자들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스가 아깝다고 네. 냉방기, 난방기를 틀지 않을 수 아낄 수가 없는 없는 환경이 서방 나라들에서는 좀 펼쳐지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천연가스 선물이 또 하나 요즘 좀 상승 국면을 좀 맞이하고 있다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AI 데이터 센터를 이유로 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지겹도록 말을 많이 했던 인물이죠.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AI 데이터 센터에 구리가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천연가스가 들어간다는 거는 좀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그만큼 천연가스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천연가스는 사실 AI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자원, 원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 전력 발전의 42%가 천연가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전력 소비는 점점 더 늘어나는 중이죠. 이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가격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완만하지만 상승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원자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만 천연가스 가격에 이 상방을 약간은 제한해주고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최근 가스 공급량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가스 생산량은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커 휴즈 굴착 장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원유도 있고 가스도 있어요. 네. 저는 오늘 당연히 가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겠죠.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의 천연가스 시추 장비의 개수,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갔느냐 이거를 좀 세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2.25년간 128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스 시추가 공격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공급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가스 소비량은 올해 기준으로 전년비 30% 정도 높아진 상태라고 하니까요. 뭐 관련해서 천연가스 가격에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날씨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가격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요. 아마 작년 말 정도로 내려가면 지금 네. 보시면 뭐 2달러대입니다. 보이시죠? 2달러 후반대인데 지금 정말 많이 올랐네요. 5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으니까 겨울철이 다가오면 다시 한번 더 이러한 상승폭이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한 번쯤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제가 오늘은 살짝 욕심을 내봤어요. 원자재를 매일 좋습니다. 하나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아니에요. 두 개를 이렇게 한번 꿀팁을 사실 전수 받을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네, 오늘 좀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은 기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코코아 듭니다. 얘기는 아마 가스 이야기보다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코코아 가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코코아 선물을 단위로 환산을 하면 톤당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5,879달러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장에서 5% 넘게 하락을 했고 오늘 장에서는 약간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약간 느낌이 안 오시겠죠?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렇게 코코아 하시겠지만 선물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요. 맞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어딘가를 찾아드릴 텐데 보이시죠? 가장 최고가가 12,000달러 중후반대를 호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코코아 선물의 가격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뚝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3,00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코코아 가격이 높아졌었는데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2024년 코코아 연간 상승률이 172%로 원자재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였다고 해요. 네. 식품 원자재가 굉장히 많은데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유구,
뭐 오렌지 주스 선물,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구리, 뭐 니켈, 알루미늄 다 통틀어서 코코아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건데 작년에 정말 붐이었던 게 비트코인이 굉장히 붐이었죠. 그쵸. 근데 비트코인의 연간 상승률이 122%였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코코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네. 더 많이 이익을 챙겨가셨을 거다. 원자재 투자가 이렇게 의미가 있을 때도 있다. 이런 말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은 올해 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코코아 가격이 좀 대란을 이루고 있을 때 올해 네. 초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작년 말에 할로윈데이 때 되게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초콜릿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뭐 허쉬, 마즈, 몬델레즈, 크래프트 하인즈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초콜릿 제과 업체들의 마진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유구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비싸지니까 이윤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사지를 않아서 점점 초콜릿 제과 업체들의 그런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조금 웃긴 얘기는 이게 실제로 외신들에도 정말 많이 나온 얘기인데 뭐 할로윈데이나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이 너무 비싸니까 초콜릿 대신 사탕이나 젤리를 선물하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서도 연출이 됐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할로윈데이가 그렇게 중요한 날은 아닌데 미국에서는 정말 큰 이벤트 중에 하나죠. 이런 시기에조차도 초콜릿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관련해서 종목과 연관지어 보실 수도 있겠죠. 네. 코코아 선물이 뭐 요즘은 왜 이렇게 다시 좀 떨어지고 있고 이전에는 왜 이렇게 다시 올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원인을 가장 큰 이유를 꼽아드리자고 한다면 네.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그러니까 서아프리카 지역이 코코아 묘목이 자라는 주 재배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 또 엘니뇨 로 인해서 정말 많이 재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날씨가 덥고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 네. 코코아 나무들이 다 말라 죽는 거겠죠. 그래서 슬퍼요. 공급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에콰도르나 브라질에서 코코아를 대신 대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추세도 있었지만 사실 코코아 나무를 심고 이거를 기르고 실질적으로 코코아 열매를 따기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러한 행보들은 전혀 코코아 가격을 당시에 잠재워주지 못했다고 하죠. 이때 되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던 게 대규모 국가를 이동하는 밀수 사태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나에 있는 초콜릿을 잔뜩 훔쳐다가 토고 국경을 넘어서 트럭이 막 거기를 운전해서 가서 막 양 나라의 경찰들이 와서 네. 그 밀수범들을 잡아가는 그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코코아 가격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들은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이거를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한 시간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문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뭐 일단 뭐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일단은 코코아 농가가 사실은 이렇게 코코아 가격이 높아지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지만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코코아 농가들, 그러니까 농민들이 받는 돈은 적고 중간 이 마진 업체들이 돈을 많이 남겨 먹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의 농민들은 여전히 생활이 네. 어려웠다고 하고 우리가 이 범죄도시 2에서 보는 이 마체테라는 칼 있잖아요. 그쵸. 아직 성장기인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마체테를 들고 하루에 뭐 18시간씩 코코아 농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네. 뭐 부차적으로 더 얘기가 많아요. 뭐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뭐 삼림벌채법이라고 네. 뭐 나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훼손을 하거나 아이들을 이렇게 착취를 하는 그런 농산물은 사지 않겠다. 뭐 이런 네. 공표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부차적으로 나중에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날씨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코아 가격이 다시 한번 안정을 되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초콜릿 가격이 그렇게 낮아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코코아 선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민캐스터가 준비한 종목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좀 아이온큐 쪽으로의 이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온큐 CEO가 이 CNBC 인터뷰에서 회사의 현황과 좀 비전에 대해서도 함께 밝혔습니다. 최근 양자 기술이 이 실험실 단계를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으로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해저와 지상, 또 공중과 우주 등 이렇게 모든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한 또 통합형 양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양자 컴퓨팅, 또 네트워킹, 우주까지 아우르는 이 통신 생태계와 또 퀀텀의 인터넷 구축을 현재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양자 분야의 좀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 잡겠다는 그런 목표를 밝힌 만큼 좀 긍정적인 의견을 말을 하기도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양자 컴퓨팅 산업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 자본이 좀 필요한 단계라고 이런 지적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온큐의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떤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움직임 살펴보시면 시작과 마찬가지로도 선물 시장에서는 상승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조금은 좋은 흐름을 기대해봐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금도 현재 뭐 금리나 기대감에 뭐 힘입어서 현재는 계속해서 뭐 경제 지표를 기다리면서 숨고르기 장세에 좀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무래도 나오고 금 있잖아요. 같은 경우는 뭐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에 다시 한번 좀 사람들의 투자 열기가 좀 몰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는 것 같고 셧다운 종료가 아무리 긍정적인 이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보다 더 명확한 그림을 원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아까보다 하락폭이 1.배럴당 6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정규장에서는 어떻게 이어질지 좀 하락폭을 제한하는지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무지게 다양한 지표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저희가 클로징을 할 때 이 말을 꼭 해야겠죠. 네. 내일이 벌써 수능입니다. 그렇죠. 우리 키움텐 가족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수험생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저희의 모든 기운을 드리면서 내일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저희도 간곡하게 바라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